반갑습니다. 이제 5월이고 마지막 이론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제 핵심 요약이고 이제 7월 달부터는 문제풀이 하니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론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새로 시작하니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격려하고 지치지 않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프린터를 내드렸는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이제 5월 1일부로 바뀐 걸 일단 전부 다 반영했습니다. 인터넷 듣는 분들이 또 프린터 내주는 건 아니지 이렇게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입법 예고된 것까지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7월 달에 공포하면서 또 약간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크게 완전히 다 바뀐 게 아니고 일부 바뀐 것만 수정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거의 같아요. 몇 개만 개정된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앞대가리 찾는데 여러분들이 헤매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미리 동그라미 다 해놨어요. 글자에다가 찾기 쉽도록 어디 있는지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이 두 장만 정확하게 알면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그래도 지금은 당연히 모르고 아마 점수 안 나올 거예요. 모의고사 보면 지금 점수 안 나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참을 수만 있다면 시험 볼 때는. 지금 만약에 전 과목이 60점 이상 나오면 제가 여기는 평균을 안 봤는데 모의고사 다른 학원에 보니까 한 명 나오더라고. 60점 전 과목 이상 60점 나오는 분이 한 분이더라고요. 그 한 분만 합격하는 거 아니겠죠? 지금은 당연히 점수 안 나와야 정상이고 점수 많이 나오면 그게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한 17.5점 정도 나오면 됩니다. 점수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예. 뭐라고요? 저도 시험 볼 때 저도 시험 자격증 2번이나 땄어요. 그래도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17.5점 나오더라고요. 그 과목을 최고 잘 봤어요. 점수를 100점 받았어요. 17.5점 나온 과목은 60점 이상 잘 나온 과목은 오히려 시험에서 더 안 나오고 이 점수가. 공법이 제가 17.5점 나왔는데 한 달 전에 모의고사 보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100점 받았어요. 공법은.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점수 잘 나와가지고 오히려 교만해가지고 점수가 더 안 나오더라고 모의고사보다. 그래서 지금 점수 안 나오는 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 10문제 내드린 것도 이 5문제는 개정된 부분, 입법 예고되고 올해 개정된 부분이 5문제고요. 1번부터 5번까지는 6번부터 7번까지는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되는 거 좀 어렵죠. 토지거래 허가. 그래서 미리 좀 연습하시라고 한 번에 많이 풀면 연습 못하지만 하루에 일주일에 10문제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설도 바로 밑에 적어놨으니까 그 기본서에는 반영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문제가. 그래서 법조문을 직접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휴대폰 어플도 있죠.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어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너무 깊이 자꾸 사이드에 있는 거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지금부터는 너무 시험 10년 이상 시험에 안 나오는 거의 안 봐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페이지 우리 요약집 서브노트 6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메뉴에 있는 중개제도의 변청 과정 이건 적어놨지만 시험에는 8회 시험에 딱 한 번 출제됐습니다. 31번 시험 봐가지고 각 회가 최초의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게 한 번 출제됐는데 법조문에 없습니다. 각 회라는 말이 일본식 한자입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보시고 거기에 최초의 부동산 중개업자 해서 각 회라고 적어놓긴 했습니다. 공부하지 않겠다고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바로 2번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물론 목적 바로 위에 지금 현재는 뭡니까? 지금 현재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죠.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동산 중개업법에서는 허가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961년도 소개영업법에서는 신고제였습니다. 그 해방되기 전에 것까지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극히 희박하다고요. 어쨌든 지금은 등록제입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개업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과 허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허가는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지만 등록은 등록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개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2번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입니다. 그 밑에 보면 재정 목적이 아닌 것 8가지 적어놨는데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거 이거는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답 못 찾죠? 논리적으로 보면 밑에 아닌 것도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2번 목적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목적.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제가 볼 때는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근데 시험에 나오면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고 하면 X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됩니다. 명문으로 규정된, 직접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공인중개사는 그냥 시험만 합격한 사람이죠. 중개업무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못 만든 거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우리 프린터 오늘 내드린 거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오늘 내드린 프린터 동그라미 1번이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고 2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목적입니다. 프린터 1번. 중개업을 육성합니다. 시험에는 중개업무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X로 출제되었었습니다. 중개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중개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민경제 이바지입니다. 국민경제 이바지. 옛날에는 이게 국민재산권 보호였습니다. 그럼 국민재산권 보호와 국민경제 이바지 사실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공공복리 같은 말인데 어쨌든 명문규정으로는 국민경제 이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경제 이바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중개보수 많이 받아서 다 쓰면 국민경제 이바지 하는 겁니다. 다 써야 되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 쓰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기본 재난 이름이 경기도는 기본 재난 수당인데 지금 정부에서 주는 건 수당이 아니고 지원금, 이렇게 용어가 달라요. 그 지원금하고 수당하고는 경기도지사는 당연히 수당이 그 재난 수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국민들에게 있다고 보고 수당이라고 보고, 지원금은 주는 사람이 베푸는 거잖아요.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용어를 다르게 했다더라고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돈 받으면 특강 듣는 데다 쓰셔도 돼요. 재난지원금 받으면. 아직은 못 받았죠? 기초연금 받는 분 이런 분들은 다 받았더라고. 현금으로 이미 받았죠. 대구도 기초연금 받거나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다 받았어요. 이미 현금으로. 나머지 분들은 이제 카드로 주는데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하더라고. 세대주한테만 주다 보니까 지금 이혼 소송 중이고 이런 분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대주가 동의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무조건 세대주 동의 받아 와야 된다. 세대당 최대 100만 원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 건 조금 뭐 불합리한 점은 있는데 그래도 그걸 다 100%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전 국민 1인당 주게 되면은 50조 원이 필요하잖아요. 100만 원씩 다 주려고 하면 5천만 명이니까. 그래서 세대당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건 시험에 8번 출제됐습니다. 31번 시험 봐가지고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됐고요. 그 밑에 목적이 아닌 걸 남겨야 됩니까? 목적인 것을 남겨야 됩니까? 목적인 것을 남겨야 되겠죠? 아닌 게 훨씬 더 많잖아요. 또 아닌 건 이거 말고 다른 걸 예시를 들 수도 있죠. 목적인 걸 암기하면 되는데 굳이 지금 암기할 필요 없고 그 프린트 1번에 있으니까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인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험에 이러이러한 것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게 3개 지문 정도 출제됩니다. 200개 지문 중에서. 그러면 이런 건 답으로 모르면 정답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때까지 시험에 오직 한 번 출제됐습니다. 시행령인지 시행규칙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딱 한 번 출제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소 이전 절차, 중개사무소 이전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게 유일한 정답, 이게 시행령인지 시행규칙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이었고요. 그 외에는 모두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거는 그러면 법률은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식은 전부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같은 말이죠. 모든 서식은 전부 시행규칙 또는 국토교통부령 같은 말입니다. 모든 서식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만 좀 말씀드리면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그 다음에 과태료의 세부적인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 80점 이상은 다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자, 업무정지, 자격정지가 몇 번에 있어요? 업무정지, 자격정지가 업무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19번에 있고요. 그게 19번에 있고 19번 맨 밑에 별표에 보니까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통령령 밑줄 치노세요. 이게 시험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근데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밑에 과태료는 대통령령이고 그 위에 별표 4개 있는데 두 번째 별표에 보니까 시행령의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거 잘못됐네요. 시행규칙인데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그 바로 위에는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까만 별표 맨 뒤에 가로 안에는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행령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두 번째 별표가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의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입니다.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기준의 구체적 기준 시행령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 이런 거 전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자, 19번 프린트 19번의 두 번째 까만 별표 시행령의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이걸 시행령을 시행규칙으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입니다. 20페이지 업무정지 있죠. 업무정지. 이 업무정지도 구체적 기준은 20페이지가 아니라 20번 우리 프린트 20번에 보면 업무정지 있는데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도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이 시행규칙에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 이때까지 정답에 영향을 미친 것은 오직 사무소 이전 절차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거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이러이러한 것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전부 그건 답으로 안 하셔야 됩니다. 정답에 영향을 미친 건 오직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7페이지입니다. 다시 양가로 2번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인데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법률이다. 그 다음에 중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내법이다.
민법과의 관계에서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 자, 그래서 일반법, 특별법. 일반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게 일반법이고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특별법입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서로 충돌하면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반법, 특별법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입니다. 때로는 일반법이고 때로는 특별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서는 일반법,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죠. 어떤 게 있냐면 금지행위에 보면 절대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쌍방대리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원칙은 쌍방대리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쌍방대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죠. 본인이 동의한 경우 등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민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특별법인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쌍방대리는 절대로 안 된다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본인이 동의해도 쌍방대리 안 됩니다. 또 민법에서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법정 대리인 동의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로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도 중개사무소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간법, 시험에 이런 거는 거의 나온 적은 없는데 사법과 공법의 중간에 있는 법이라고 해서 중간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99%가 공법입니다. 공법. 사법은 중개계약밖에 없습니다.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계약이라는 말은 사법이죠. 중개계약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공법적 요소입니다. 사무소 이전, 공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국가 등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공법.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한 번만 보겠습니다.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 개인과 국가 등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부동산 공법은 전부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과 지자체, 개인과 국가, 국가와 국가, 지자체와 지자체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 공법과 사법의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간법, 사회법, 혼합법 이런 말을 씁니다. 공인중개사법도 99%는 공법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공부하는 요령하고 공법 공부하는 요령이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둘 다 공법이니까. 물론 공인중개사법은 100% 공법은 아닙니다. 중개계약 하나가 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99%는 공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공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사법은 개인 사생활은 파면 팔수록 어려워지죠. 그래서 민법은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공법은 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처음에는 공법이 어렵지만 민법보다 나중에는 공법이 훨씬 더 점수 잘 나옵니다.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공부를. 공법은 단순히 암기하고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거든요. 판례도 거의 없고. 개인 사생활은 법에 다 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판례가 많죠. 그래서 사법이 민법이 훨씬 어렵습니다. 옛날에 경북대학교 이런 데는 법과대학에 있을 때 사법학과, 공법학과가 따로 있었어요. 서울대학교하고 경북대학교 이런 데는. 우리 다닐 때만 해도. 근데 요즘은 뭐 아예 경북대 법학과 자체가 없어졌죠. 로스쿨이 있는 학교는 다 학부에는 법학과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사법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공법보다는. 복잡하니까, 사생활이니까.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어 있는 국내법이다.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이제 4번 용어정의 별표. 용어의 정의 별표. 여기서부터 시험에 출제됩니다. 용어의 정의 반드시 출제됩니다. 한 문제. 공법적 요소가 있는 법들. 부동산 공법도 용어 정의가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용어 정의가 중요합니다. 용어 정의는 limited definition, 영어로 말하면 이게 범위를 한정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이 법에서만. 그래서 만약 국어사전적 의미면은 굳이 용어 정의를 할 필요 없죠. 국어사전 찾아보면 되겠죠. 중개는 국어사전적 의미는 중개는 사람 사이에서 사람 가운데서 소개하는 게 중개입니다. 말 그대로 한자 뜻은.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소개하면 중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개 대상물을 소개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소개하면 안 되고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알선하는 게. 자, 그래서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개 상물이 아닌 게 지금 권리금 이런 게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개업공개사가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라고 중개 상물이 아닌 걸 알선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개가 아닌 것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 알선하고 1억 권리금 받도록 알선하고 5천만 원을 수수료로 받아 먹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중개보수라면 최대 0.9%밖에 못 받겠죠. 근데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도 아니고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권리금 알선하고 돈을 받는 것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은 오늘 하겠지만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중개 대상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권리 이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공법보다는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오히려 어려운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공법이라면 그 밖의 중개 대상물이 되는 권리는 이러이러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공법에는 다 열거돼 있죠. 공법이나 세법에는 다 열거돼 있잖아요. 취득세, 열거된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내는 거예요. 주식을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안 내죠. 과점주주 이런 거 아닌 이상 취득세 안 내잖아요. 열거돼 있는 세금만. 비트코인 이런 거 취득해도 취득세 내는다는 말 없어요. 열거된 재산 다 열거돼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에는 열거가 안 돼 있고 이걸 해석상 뭔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어렵다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 밖의 권리가 뭔지.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만 보면 시험에 나왔던 거 물론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건 당연히 중개상 권리 되겠죠. 그런 건 당연한 거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저당권 등 담보물권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그 밖의 권리에 해당된다. 저당권 등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건저당, 담보가등기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업을 하면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중개사무소에 그 의뢰인들 손님 오는 것보다 오히려 이삿짐 센터에서 오는 것, 대출 상담사들이 오는 게 더 많아요, 오히려. 보통 손님은 뭐 한 10명 정도 오면은 이삿짐 센터 은행 직원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은행 직원 대출 상담사들이 와가지고 대출을 소개해주면 알선해주면 0.3% 수수료 줍니다. 커미션 줍니다. 그거 받아 먹어도 불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은행에 저당권, 건저당 설정하고 대출해 주잖아요. 그럼 그 건저당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라고요. 중개보수란 이야기예요. 이 판례가 나오게 된 계기가 옛날에 대출 브로커들이 낮은 금리로 기업에 수백억 대출을 알선하고 커미션을 수억을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처벌하려고 보니까 마땅하게 처벌할 게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걸 알선하는 것을 중개, 저당권 설정 알선하는 걸 중개로 본 거예요. 판례가. 그 중개이기 때문에 중개를 돈 받고 계속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죠.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기 때문에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업으로 하는 경우는. 건설업자가 그 주택 매매업자가 팔면 양도소득세 냅니까? 사업소득세 냅니까? 세법에서. 사업소득세 내죠.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업으로 하는 거니까 업자니까. 사업자잖아요.
매매업자, 매매사업자, 건설업자가 지어가지고 파는 거 이런 거는 사업소득세를 내겠죠. 양도 사업소득세를 내는 게 훨씬 더 세금이 적을 거 아니에요. 사업소득세는 비용을 필요경비를 다 사업할 때 필요한 경비를 다 공제해 주니까. 지금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되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런 거는 필요경비를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훨씬 더 크죠. 사업소득보다는.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부동산 중개업에 가지고는 세금 걱정 안 해도 돼요. 1억 정도 매출을 올려봐야 1,000만 원도, 소득 금액은 1,000만 원도 신고 안 한다고요. 비용 다 빼버리고 나면. 어떤 분들은 그거 걱정하더라고. 돈 너무 많이 벌려서 지금 걱정이다. 세금 낼 거. 그거 벌어도 된다고. 세금 낼 거 무서워서 돈 안 벌 필요는 없죠. 자, 어쨌든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그 밖의 권리,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환매권, 시험에 나왔던 게 한 번이라도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환매라는 것은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입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하는데, 환매는 공법에도 환매가 있고 민법에도 환매가 있습니다. 공법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환매권이라는 게 있죠. 내 땅이 수용당했는데 개발 사업 한다고 국가에서 수용당했는데 그 개발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개발 사업을 안 하면 그 땅을 팔 때는 먼저 수용당했던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요. 민법에서도 이제 환매권이라는 게 있는데, 갑과 을이 갑이 을에게서 돈을 1억을 빌리고 1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1억짜리 부동산 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환매 특약을 했습니다. 5년 범위 내에서. 나중에 1억을 다시 갚으면 등기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안 되고 반드시 갑에게 다시 되팔기로 약속하는 것을 환매 특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5년 지나가지고 이게 집값이 1억짜리가 3억으로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면 1억을 갚을 돈이 없으니까, 갚을 수 없으니까 병한테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팔면 됩니다. 얼마 받고 팔면 되겠어요? 시세가 3억이라면 2억 받고 팔면 병은 갑에게 2억 주고 을에게 1억 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게 환매권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거는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세 개 모두 다 성립, 설정에는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유치권 성립은 민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점유하고 있고 이 민법상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은 합니다. 법정지상권도 당연하게 민법 366조에 의해서 당연히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이였다가 임의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당연히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저당권도 토지 임대인을 위한 제도이죠.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고한 채후 2년 차임 채권에 의해서 임차인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저당권 설정한 거와 똑같다고요.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법정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지만 서울행정법원 판례가 옛날에 시험에 6회 때와 11회 때 유치권이 중개상 권리 아니라고 시험에 출제됐어요. 근데 불합격자가 소송 제기해가지고 받겠다고요. 서울행정법원에 의해서 판례가 유치권도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우리 8페이지 지금 교과서 8페이지 위에 박스 판례 동그라미 2번 판례, 동그라미 2번이 유치권도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며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즉 유치권이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밖의 권리까지 했습니다. 그 밖의 권리. 중개가 가장 어려운데요. 중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가 비슷합니다. 중개업, 업자. 우리 업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업자, 업이라는 건 직업을 하는 게 업이죠. 업자라는 말이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더라고요. 돈만 벌기 위한 막 악덕 사채업자 이런, 그렇게 해서 이제 건설업자를 지금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사업자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업자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업자라는 건 직업적으로 하는 거죠. 직업적으로 하려면 돈 벌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은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개하려고 자격증 취득합니까?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 취득합니까?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 필요하고요. 중개만 하려면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직업적으로 안 하고 유난교회 한두 번 중개하려면 자격증 안 따고 그냥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는 그냥 해도 됩니다. 직업적으로 안 하고 한 번만 하려면 중개업,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가장 중요한 게 업인데, 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와,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게 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특정인한테만 중개하려면 자격증 취득할 필요 없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생들에게만, 이모에게만, 고모에게만, 친인척들에게만 중개하려면 자격증 취득할 필요 없다고요. 특정인이니까. 불특정 다수이어야 합니다. 그 불특정 다수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 차려놓고 간판 달아놓고 찾아온 손님들이 불특정 다수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이어야 합니다. 특정인하고 계속 반복해도 업이 아닙니다.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몇 번 하면 반복이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8번 하면 반복이고 7번 하면 반복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요. 거래 규모, 횟수, 태양, 받은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직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3건 했다 하더라도 한 건당 1,000만 원씩 받았다면 1년에 3,000만 원 받았다면 직업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근데 한 건에 10,000원씩 받았다면 10건 해도 직업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반복했는지 몇 번 한 게 반복인지는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되고요. 그래도 반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복 의사가 있으면, 즉 중개사무소 간판을 달아놓고 했다면 비록 한 건만 해도 업이라고요. 왜? 간판을 달았다는 건 손님 오면 계속 받을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간판 달고 중개를 한 건이라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습니다. 자격증 따지도 않고 하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나무 자격증 빌려가지고 걸어놓고 그러면 빌려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입니까? 아닙니까? 빌려가지고 한 건이라도 했으면 자격증 걸어놓긴 걸어놨죠. 누군가 다른 사람 거 그 빌려서. 이건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강사들도 서로 다르게 좀 강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무 자격증을 빌려놓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이냐고 아니냐고요. 자격증 등록증은 다 걸려있어요. 사무소에. 무등록 중개업자이냐고 아니냐고요. 나무 자격증 등록증 걸어놓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죠. 본인 이름으로 등록은 안 돼 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빌려준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죠. 그 사람 빌려준 사람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본인 명의로 등록 안 돼 있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적발되기는 어려워. 적발되기는 뭐 꼭 적발하려고 하면 어렵진 않은데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적발하지는 않습니다.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되지 않는 한 지금 10만 명 개업공개사 중에서 거의 2만 명 정도는 나무 자격증 빌렸거나 또는 어제도 저한테 연락 왔는데 그 동업 형태로 그냥 돈 된 사장 따로 있고 자격증 있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자격증 있는 사람 못 들어오게 비밀번호법까지 바꿔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놓고 계약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그런 것까지 다 해주려면 돈 받고 해줘야지 제가 공짜로 그거
변호사 다니고 그런 거 다 해주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냥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했지.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끝날 수 있는 게 딱 어떻게 하면 된다. 뭐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게 오히려 자격증 있는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빌린 사람이 뭐 비밀번호 바꿔놓고 그냥 한 건 큰 걸 한 건 했는데 지금 중개보수를 몇 천만 원 받았는데 제가 얼마 받으면 됩니까? 묻던데 그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거는 소송을 해보든지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소송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좀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 소송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무조건. 자,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고 중개업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업공개사만이.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따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을 하면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입니다. 우리 쉽게 생각하면.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증 없을 때는 지나다니다가 중개사무소 보면 존경스럽죠. 저 사람 분들은 어떻게 자격증 땄을까? 나는 이렇게 시험 어려운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막상 따보면 또 45만 명이나 자격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자격증 딴 사람이. 그러니까 60점 받기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다고요. 학원 다 다니면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모든 수업 다 들으면 거의 90% 이상은 100%는 없어요. 민주주의에서 90% 이상은 합격합니다. 공산주의처럼 강제로 무조건 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거의 힘들어요. 제 친구도 지금 뭐 저하고 고등학교 친구인데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그랬는데 자격증이 뭐 20몇 개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지금 3년 하다 떨어져 가지고 어제 학원 등록했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그 잘했다고 했어요. 그냥 뭐 집 앞에 부천에 있는데 이제 계속 하루 종일 그냥 학원에 있어야지. 그 인터넷으로 하고 이러니까 혼자서 하다가 자다가 일어나 보면 다 끝나고 없고 너무 힘들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애들 지금 학교 안 가니까 전부 오락실에 가 있고 공부 잘 안 하잖아요. 강제로 우리나라는 독재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강제로 시켜야 잘해요. 그냥 알아서 공부하라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게 통제된 삶을 이때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 조선시대까지 다 독재했잖아요. 왕이 시키면 무조건 뭐 말 안 들으면 그냥 바로 왕이 저 사형에 처하라 하면 그냥 쳐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까지. 자, 이 법입니다. 이 법.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저 법 X입니다. 물론 시험에 저 법이라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미국 자격증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개업 못합니다. 외국 사람이 베트남 분이 우리나라에서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그 제도에 살고 있는데 저한테 수업 들어가서 합격했어요. 베트남 분인데 거기서 대학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자격증 따와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외국 사람 중국 동포가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따신 분이 있어요. 그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도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은 공인중개사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나라 사람이죠. 지금 외국 사람이 아니고. 자,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시험에 자격을 취득한 중개업자를 말한다. 또는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X라고요. 일반인들은 우리 국민들은 또 텔레비전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밑에 자막에 공인중개사 누구누구 해가지고 인터뷰하는 거 나와요.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요. 그 인터뷰하는 분은.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저도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저같이 지금 자격증 취득하고 개업도 안 하고 소속공개사도 아닌데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새겨 다니면 된다 안 된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됩니다.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라고 한 게 뭐 죄진 거 아니잖아요. 자격증을 취득했으니까 공인중개사라고 써가지고 다녀도 상관없어요. 근데 개업 공개사는 써가지고 다니면 안 되겠죠. 공인중개사는 써도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해도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명함에 그래서 저도 명함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옛날에 저는 명함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을 꽃뱀, 사기꾼 이렇게 보고 부정적으로 봤는데 저도 명함이 여러 개가 되더라고요. 각 회사에서 학교 이런 데서 명함을 3개 주니까 그냥 그대로 쓰다 보니까 여러 개가 되는데, 어쨌든 공인중개사 개업 안 하고 취직 안 한 사람도 공인중개사란 말 쓸 수 있다. 자격증만 취득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해도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새겨 다니면 공동중개하면 된다고요. 한 건 소개하고 한 건만 하고 중개보수 받는 건 불법이 아니잖아요. 업으로 안 했으면. 그 명함을 공인중개사라고 새겨 다녀야 다른 중개업소에 가서 공인중개사 명함 내주고 공동중개 할 거냐 물어보고 하면 된다고. 직업적으로 안 하고 한두 건 해도 불법은 아니거든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다.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시험에 자격을 취득하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X죠. 공인중개사로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X라고.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있다고요. 개업공개사의 종류에 3개가 있어요.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부칙개공, 중개인 또는 편의상 중개인. 시험에 중개인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자격증 없는 분들도 있죠. 등록을 안 했는데 등록한 것으로 본다고요. 부칙에 의해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자격증 취득하지 않았는데 사실상 취득한 거나 마찬가지로 인정해 준 거죠. 따라서 공인중개사로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하면 X입니다.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있다. 개업공개사 중에는.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소속공개사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인데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공개사라고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는 안 되고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취직을 할 기회가 있어도 보조원으로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 취직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취직하면 헷갈린다고. 보조원 중개 업무 안 되고 보조밖에 안 되고, 보조가 뭐냐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격리 장부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밖에 안 된다고요. 법적으로는. 근데 현업에서는 중개보조원도 일 잘하죠. 다 하잖아요. 중개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이게 시험에 나오면 시험지마다 내가 다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 틀리더라고요. 지금 합격률이 2.7%밖에 안 돼요. 중개보조원이 합격할 확률은. 일반인들이 합격할 확률은 30%가 넘어요. 학원 안 다니는 분 포함해서 30%라고요. 학원 지금부터 시험 칠 때까지 모든 수업 다 듣는 분은 90% 이상 됩니다. 합격률.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들으면, 모든 수업 다 들으면. 자, 그럼 중개업무가 무엇인지가 문제인데, 중개업무가 무엇인지는 법조문에는 없고 국토부 유권 해석은 중개업무란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을 중개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소속공개사는 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원은 할 수 없다고요. 계약서 작성 등을. 그 중개보조원이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9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과 서브노트 요약지 9페이지에 보면 특수법인 거기 적어놨는데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제가 수업하면서 말 안 하는 거는 서브노트에 있는 것도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특수법인은 특별법,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특수법인은 기억할 게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뿐입니다. 특수법인은. 쉽게 말하면 특수법인은 자격증 따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무조건 자격증 취득해야 되죠. 근데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 거는 이제 저는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교과서에는 서브노트에는 적어놨지만 2차만 하거나 시간이 아주 많은 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마찬가지 그 지역농협하고 일반 법인하고 차이도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6번 양가로 6번 중개보조원까지 했습니다. 5번 중개대상물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이 시험에 용어정의에서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용어정의 6개에서 쉬었다가 중개상물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